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날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운 좋게도 미국으로 유학을 올 기회를 얻어 현재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전공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학에도 관심이 많고 한국에서부터 배워온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미국에서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제가 미국에서 지내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세였어요. 처음 유학 왔을 때 부모님께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좀 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가끔 마트에서 알바를 했어요. 시카고 교외에 있는 중형 마트였는데 마침 한인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 저도 편했죠. 거기서 주말에나 평일 중 시간 남을 때마다 몇 시간씩 일하면서 용돈 정도만 벌었어요. 힘든 일이긴 해도 제게는 나름의 한국인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부모님께 의지하기만 하는 게 싫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하고 조용했던 일상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억울한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잠깐 마트 알바를 할 계획이었죠. 사실 자동차 운전에는 그리 소질도 없고 차를 사기도 부담되어서 저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했어요. 한국에서도 차보다는 지하철을 애용하는 편이었고 여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도 학교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마트로 향했어요. 문제의 사건은 제가 마트에 도착하기 직전에 벌어진 도난 사건에서 시작됐어요. 누군가가 마트 바로 옆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 CCTV 화면에 찍힌 범인의 체형이 저와 비슷했던 거예요. 저라고 해봐야 키 100세 조금 넘는 평범한 체격인데 문제는 제 동양인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머리 길이가 어중간했고 검은색 후드티를 입었다는 점이 너무 비슷하다고 경찰 측이 판단한 거죠. 제가 그 후드티를 자주 입고 다녔거든요. 큰 옷이 편해서 자주 걸치고 다녔는데 마침 그날도 학교에서 후드티를 입고 있던 참이라 더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마트분 앞에서 딱 경찰과 맞닥뜨렸어요. 경찰차가 이미 마트 주차장 쪽에 와 있었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출근 도장을 찍으러 들어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시죠? 하고 물었더니 이웃 상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제가 혹시 몇 분 전 옆 가게에서 나오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알바하러 막 왔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학교에서 막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경찰관 분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학생증이랑 마트 알바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 보였는데도 그분들은 이미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본인 좀 더 확인해야겠다라는 명목으로 저는 경찰차 타서 파출소 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내가 범인이 아니니까 곧 풀려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체형이 비슷하고 옷이 비슷하다 해도 저는 정말 그 도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질 않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신분 확인 과정이 끝난 후 마치 제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은 듯한 태도로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너는 여기 CCTV에 찍힌 바로 이 사람과 옷이 똑같지 않느냐? 체격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다는 식이었어요. 이미 미국 생활이 좀 되어서 영어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었지만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한 감정이 겹쳐서 영어로 말을 해도 혓바닥이 꼬이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계속 침착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옆 가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방금 학교 수업 끝나고 여기로 온 거예요. 마트 출근해야 해서요. 이거 제 시간표고 이건 오늘 제가 가진 기차표랑 버스 환승 기록이에요. 보시면 제가 도착한 시간이 지금 불과 10분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경찰은 마치 저라면 신속하게 달아난 뒤 돌아온 것 아니냐,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몰아붙였어요. 일단 구류된 상태로 조사받게 됐고
저는 한참 동안 영어로 해명하고 제 휴대폰 위치 기록까지 보여주면서 증명하려 했어요. 그러다 어찌된 일인지 검사가 이 사건을 꽤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형식적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정식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게는 그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전혀 없으니 판사가 빨리 알아줄 거라 믿었지만 미국의 사법 체계가 한국과 달라서 절차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있으니 겁이 났죠. 이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건 한국에서부터 법에 관심이 많았던 저 자신의 성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변호사라는 꿈도 가졌었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법학 관련 수업을 청강하거나 책을 읽을 만큼 흥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취미 정도였지만 막상 제 인생이 달린 문제 앞에서 그 지식들이 꽤 도움이 되리라는 건 몰랐죠. 경찰이 제게 씌운 혐의는 절도와 도주 시도였어요. 옆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들킬 뻔해서 달아났다는 거였죠. CCTV에 잡힌 용의자는 분명 후드티를 입은 동양인 여성이었고 체격도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게다가 그날 제가 입은 옷과 거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보여서 문제가 더 컸어요. 저는 억울해서 경찰에게 제 후드티는 한국에서 사온 거라 라벨이 다르다고 말하며 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이미 귀를 닫고 있더군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니 어머니께서는 진정하라고 절대 잘못이 없으니 곧 다 해결될 거라고 안심시키셨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하셨어요. 유학 생활 오래 했으니 괜찮겠지 하시면서도 여기 사법 체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니 혹시나 괜히 곤란해질까봐 저보다 더 마음 조이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제 사건이 열리는 날, 시카고 카운티 법원이라는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온몸이 긴장감으로 굳어버릴 정도였어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청석에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아마 큰 이슈는 아니겠지만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관심을 끄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만난 판사는 앤서니 하트먼 판사라는 분이었어요. 중년을 넘긴 백인이셨는데 표정이 이미 이거 별거 아닌 사건인데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어찌 보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별 차이 없는 그저 정해진 틀에 맞춰 진행하는 재판일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검사 자리에는 브라이언 덩컨이라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슈트 깔끔하게 입고 사건 서류를 대충 다 파악했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아마도 이 사건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 같아요. CCTV 영상, 그리고 제가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 옷이 일치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몰아붙이기 쉬울 거라고 여긴 거죠. 거기다 범인이 도주했다는 부분을 저한테 뒤집어 씌워서 도망치려 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사 덩컨이 의기양양하게 일어나서 본 사건의 피고인은 절도 사건에서 잡힌 현행범이며 용의자의 체격과 옷차림, 그리고 CCTV가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어요. 또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달아나려 한 정황이 있다고도 덧붙였죠. 제가 체포되는 순간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경찰이 말도 들어주지 않아서 정신없이 버둥거린 걸 이 사람은 도주 시도라고 부르더라고요. 판사 하트먼이 저를 힐끔 보더니 별로 복잡할 것 없는 사건 같은데 바로 피고인 측 장 들어보지 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투가 이 재판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나는 2시에 골프가 있으니 빨리빨리 합시다 라는 식의 여유로운 태도였죠. 그런데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제가 무죄라는 걸 진정으로 들어줄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담당 변호사는 국선으로 배정된 분이었는데 이름이 줄리아 모건이었어요. 이분도 꽤 바빠 보이셨고 사건을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재판 직전에도 저랑 한두 마디 겨우 나눴거든요. 뻔하게 이건 그냥 CCTV에 찍혔다는 것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혹시 무죄 입증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도로만 말을 했죠. 제가 처음에는 제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며 부탁했는데 그분도 워낙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저한테 100% 집중하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판정에서 차라리 직접 제가 해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한국에서부터 혼자 이것저것 법률 서적을 뒤져본 적도 있고 여차하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판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 발언 있나?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직접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제 사건을 변론해도 될까요? 라고요. 그 순간 재판정이 약간 술렁였어요. 동양인 유학생인 제가, 그것도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 제가 스스로를 변론하겠다고 나서니 다들 뭐지? 하는 표정을 지었죠. 검사 덩컨도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고요. 괜히 설쳐봤자 너만 손해다 라는 식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제가 억울한 상황에서 제대로 제 말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느꼈거든요. 일단 저는 검사 쪽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익힌 꼼꼼함과 제가 재미삼아 읽던 법률 서적에서 배운 증거주의 원칙 같은 걸 떠올리며 차근차근 반박 근거를 머릿속에서 짜냈죠. 먼저 도주 정황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달아난 게 아니라 알바를 시작하러 마트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갑자기 붙잡길래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뒤로 물러나며 해명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만약 제 휴대폰 GPS 기록과 이동 동선을 살펴보시면 제가 범행 장소 근처를 오랜 시간 배회한 사실도 없고 뛰어가거나 달아났다는 흔적도 없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검사가 범행이 있은 뒤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피고인이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옆 가게가 몇 시에 도난당했고 제가 마트에 도착한 시각이 몇 시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며 가능하다면 CCTV 타임스탬프와 제가 탄 버스 도착 시간을 대조해 달라고 했어요. 제 버스 환승 기록만 봐도 제가 범행 발생 시각에 그 근처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판사 하트머니 검사를 보며 물었어요. 검사 측에서 버스 기록이나 CCTV 시간을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검사는 좀 멈칫하더니 아직은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벌써부터 작은 균열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범인이라면 당연히 그 이동 기록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했을 텐데 검사 측이 그걸 대충 추정으로만 몰아갔다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이어서 저는 CCTV에 찍힌 용의자 영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정말로 저인지 명확히 식별이 가능한 영상인가요? 하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CCTV 화질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곳도 많고 옆 가게 CCTV 역시 각도가 애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얼굴 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머리를 뒤로 묶고 다녔는데 CCTV 속은 머리를 풀어헤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었어요. 만약 영상에 찍힌 사람이 저라면 제 구체적인 이목구비가 식별되어야 하는데 보고에 따르면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평소에 머리를 묶고 다니고 당시에도 머리를 반쯤 묶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인물은 머리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검사 덩컨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용의자가 상황에 따라 머리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후드티를 쓰는 동안 머리카락이 풀렸을 수도 있다 라고 얼버무렸는데 제가 곧장 대답했죠. 그렇다면 왜 제 머리끈은 압수 물품 목록에 없나요? 제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제 가방 안에든 어디에든 머리끈이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사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이어가는 건 제가 한국에서 쭉 자라오면서 가졌던 집요함이 자연스럽게 발휘된 거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궁금하면 바로 찾아보고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영어로 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냥 머릿속에선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뱉어낸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말이 이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재판정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냥 겁 많아 보이는 동양인 유학생 하나가 어리바리 자기를 변론하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차근차근 반박 근거를 제시하자 방청객도 웅성거리고 판사 하트먼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검사 덩컨은 마지막까지 당시 CCTV 화질이 선명치 않더라도 경찰의 유관 확인과 상황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킨다 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거기에다 도난당한 물건의 일부가 현장에서 사라졌고 그것이 제 가방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상하다고 말했죠. 저는 이 부분도 꽤 어이가 없었어요. 분실된 물건이 제게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게 저의 범행을 더 입증하는 거죠? 하고 반문했어요. 오히려 제 가방이나 몸을 수색했을 때 아무 물건도 없었다면 저는 범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라고 했죠. 검사는 어쩌면 중간에 버렸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숨겼을 수도 있다 라고 또 추정만 늘어놓았죠. 증거 없는 가능성만으로 저를 몰아붙이려는 모습이 뻔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현장을 지나가는 행인이 우연히 찍은 휴대폰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걸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옆 가게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SNS에 올리려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대요. 그 영상에 도망치는 범인의 모습이 잠깐 담겼는데 얼굴이 명확히 나오진 않았어도 체격과 움직임이 꽤 선명하게 보였어요. 문제는 이걸 경찰이 제출받았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어요. 검찰 측에서 이 영상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범인이 달아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제 신체적 특징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의 걸음걸이나 팔 휘두르는 각도라든지 혹은 자세 같은 거요. 그리고 범인의 어깨폭과 저의 어깨폭을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검사 측이 슬쩍 그 영상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듯 했어요.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아 식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제게는 그럼 왜 CCTV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영상은 희미하다고만 말하지? 라는 의문을 자아냈어요. 결국 제가 판사님께 간곡히 요청했어요. 저를 체포하는 근거가 된 CCTV도 선명하지 않다면서 이 영상도 대조해서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판사 하트먼은 살짝 피곤해 보이면서도 그럼 검사 측은 이 영상을 좀 더 분명하게 재판부와 배심원단에게 제시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검사 덩컨은 마지못해 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게 재판이 일시 중단되고 저는 잠시 복도 밖으로 나왔어요. 변호인인 줄리아 모건이 제게 조용히 말했죠. 정말로 자기 변론을 준비 많이 했나 봐요. 제가 너무 바빠서 미처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역시 내가 직접 해명해야겠다고 생각한 제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배심원들이나 판사가 저를 외국인이나 교환학생 정도로만 바라보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한 번이라도 유죄가 생기면 유학생 신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무죄를 입증해야만 했죠. 재판이 다시 시작된 후 검사 측은 휴대폰 영상을 제시했는데 정말 화질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달아나는 범인이 약간 더 작은 체격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저처럼 뒷모습이 둥글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지적했죠. 제 등 부분이 라운드 형태로 보이는데 영상 속 범인의 등은 직각에 가깝게 각이져 있네요. 옷차림도 비슷해 보이긴 해도 소매와 손이 노출되는 각도를 보니 제가 입는 후드티 사이즈와는 달라 보입니다. 배심원들도 영상을 유심히 보더니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실제 후드티를 가져와서 입은 모습을 보여주자 소매 길이가 영상 속과 조금 달랐다는 점이 부각됐죠. 검사 덩컨은 똑같은 옷이더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반박했지만 점점 그 말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사실을 꺼냈어요.
저는 옆 가게의 직원들과 전혀 면식이 없으며 그 가게에 들어간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다행히 마트에서도 제 알바 출근 로그를 가지고 왔고 그날 실제로 제가 몇 시에 들어갔는지 대조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트 내부 CCTV에는 제가 그 시간대에 직원 대기실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잡혀 있어요. 시간대가 크게 차이 나진 않았지만 만약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렇게 여유롭게 대기실로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만약 제가 그 옆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거나 경찰이 볼 때 수상하게 행동했다면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순순히 카운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트 CCTV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1분쯤 뒤에 경찰관이 밖에서 저를 불러 세웠고요. 이렇게 설명하니 배심원 중 몇몇이 분명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 시점부터 이거 정말로 그냥 오해일 수 있겠는데 하는 기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여전히 CCTV라는 물증이 있고 당신과 용의자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겼어요. 그리고 저를 체포한 경찰관 루이즈의 진술을 근거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했고 후드티 차림이 동일했다는 말을 가져왔어요. 제가 물었죠. 그 경찰관이 현장에 바로 있었다고요. 저는 경찰차가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까지 경찰관이 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 하면서 혹시 그 경찰관이 옆 가게 도난 사건의 용의자를 직접 목격했다면 그 시각에 있었던 정확한 위치 기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어요. 판사 하트먼도 고개를 들어 검사를 바라봤어요. 혹시 이 경찰관의 위치 기록, 예를 들어 휴대용 기기의 GPS나 경찰 차량 GPS 기록이 있습니까? 물었죠. 검사는 약간 말을 더듬으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죠. 왜 이런 핵심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요? 정말로 저를 현행범으로 목격했다면 분명 그 시간대에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경찰 내부 보고나 GPS를 통해 확인 가능할 텐데요. 제출되지 않았다면 혹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방청석에서도 뭔가 이상한데? 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검사가 경찰관 증언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판사 하트먼이 GPS 기록 확인은 가능합니까? 라고 재차 묻자 검사는 결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겠다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체포됐을 때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총 2분이었는데 루이즈가 아닌 다른 분이었거든요. 루이즈라는 분은 전혀 못 본 듯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녀가 범인이 맞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적은 보고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제 주장만으로 진행됐지만 이미 여러 모순이 드러나자 분위기는 조금씩 제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특히 판사 하트머니 자세를 고쳐 앉았다는 걸 보고 저는 어쩌면 이 사건이 단순히 동양인 유학생이 제멋대로 변명하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 이분도 뭔가 수상함을 느낀 거구나 라고 짐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하게 꼬집고 넘어갔어요. 용의자가 저라고 결정적으로 몰고 가는 근거가 CCTV와 경찰 진술 외에 없지 않습니까? 피해 물건이 제게서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범행을 자백한 적도 없고 목격자가 확실하게 제 얼굴을 봤다는 증언도 없어요. 더군다나 용의자를 본 옆 가게 사장의 간단한 진술에는 범인은 아시아인 같긴 했지만 확실치 않다. 마스크와 모자 차림이라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웠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사장님 진술서에 따르면 성별조차 확언 못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왜 검찰 측은 언급이 없나요? 검사 덩컨은 그 부분을 피해자 진술이 상황이 혼란스러워 정확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 다른 점에서 의심이 커진 상황이라 그의 말은 배심원들에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판사 하트먼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빨리 끝낼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제시하는 반박과 근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니 이게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했죠. 급기야 제가 마지막으로 꺼낸 결정적 증거가 있었어요. 옆 가게 사장님의 신고 전화 녹취록 중 일부였는데 그 사장님이 경찰에 전화를 걸 때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동양인 같긴 한데 사실 확신이 안 간다. 후드티를 쓰고 있어서 인종 자체가 잘 안 보인다. 그냥 몸집이 작고 어두운 색 머리카락이었다. 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기록이었어요. 문제는 경찰이 그걸 보고서에는 아시아 여성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고 간단히만 요약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확실치 않은 진술을 아예 아시아 여성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건 경찰 내부 보고서 작성에서 이미 편견이 개입된 것 아닐까요? 이런 편견 때문에 다른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체격 비슷한 제가 의심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군데군데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를 처음에 보고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제 편이 된 듯했죠. 그러자 검사 덩컨은 더 이상 반박거리를 찾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피고인이 그 시간대 인근에 있었고 후드티가 동일했으며 경찰관이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라고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소리에 기세가 없었어요. 판사 하트먼이 저를 바라보더니 더 할 말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 느낀 건 미국이든 한국이든 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편견이나 추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증거와 합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형과 옷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를 일단 범인으로 몰았어요. 만약 제가 영어가 서툴렀거나 법에 관심이 없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됐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판사 하트먼은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 측 더 제출할 증거나 주장할 사항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덩컨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한참 뒤적이다가 결국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답했어요. 방청석은 숨 죽인 듯 조용했어요. 이윽고 판사는 가벼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배심원단과 상의할 것도 없이 현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방금 피고인이 제시한 여러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이 편견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진 정황이 농후해 보입니다. 재판부의 권한으로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재판은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저에게는 온 우주가 멈춘 순간 같았어요. 제가 무죄라는 말씀이시죠. 하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방청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검사 덩컨은 순간 얼굴이 굳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 방청객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줄 알았다 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하는 놀라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순간 너무 벅차서 거의 울 뻔했어요. 그동안 억울하고 무섭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별의별 감정이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제게 씌워졌던 누명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법정 밖에 나가자 기자들이 몇 명 몰려와서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유학생이 직접 변론해서 무죄를 얻어낸 거 놀라운 결과네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런 식의 질문이 줄줄이 이어졌죠. 솔직히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밖으로 나가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해. 엄마, 나 무죄됐어. 다행히 아무 문제 없게 끝났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아직 정신이 없어서 인터뷰는 어렵겠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바깥에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는데 그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제게 뭔가 해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어요. 이건 내가 억울함을 풀 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지. 혹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어나 지식이 부족해서 누명을 벗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 어딘가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저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면서 괜찮아, 무죄라고 정말 판사가 말했어 라고 물으시더군요. 응, 나 무죄 선고받았어. 이제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대답하는데 두 분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지 생각하니 코끝이 시큰했어요. 엄마는 역시 우리 딸 한국인의 자존심을 보여줬구나 하시며 웃으셨죠.